장관님,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불패라는 말이 해저될 정도로 현직 의원들의 청문회는 상당히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윤회 장관의 청문회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고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잘못된 의혹 제기나 또 근거 없는 그런 논란들을 만드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셨던 국민들의 우려 그리고 의원님들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깊이 성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는데 허위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허위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그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그것은 병역 기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와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 사고를 당해서 2번이나 수술을 받았고 네. 그것이 이제 병역이 면제가 된 사유였고 모든 자료들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이 마치 고의적인 병역 기피였던 것처럼 병역 기피 의혹으로 제기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 제기들이 저의 사실과 다른 저의 어떤 이 불법적인 문제들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 좀 전 우리 주광덕 동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우리 장관에 대해서 논란이 야기됐던 문제들이 적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허위 사실이 있습니까? 논란이 야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 국민청원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제가 2016년도에 교육공무직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생겼던 논란이었고 제가 지명되자 그때 당시에 우려하셨던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각각의 글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다 받아들이고 소명도 했는데요. 당시 그 교육공무직법의 배경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학교 회계직,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이미 2014년부터 각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공무직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교육감이 정규직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역마다 교육청마다 너무 편차가 심하고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의 고용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시의 법안에 대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마치 비정규직을 전체적으로 정규직 교사로 임용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부칙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했고 그 법안도 철회했고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교육청별로 이미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제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다시 발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 회계직이나 또 학생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 용역의 노동자들이나 모두가 학교의 그 공동체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을 발의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왜 철회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법안의 부칙 조항에 영양사나 보건교사나 이런 분들이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면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조항이 부칙 조항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학교 현장의 교사분들이 마치 다른 모든 분야의 이 교사 비정규직을 교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장관. 과도하게 해석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철회했습니다. 답변 기회는 충분히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질문 취지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요. 장관이 현역 의원으로서 지역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죠. 네. 그 사무실 임차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차하게 됐습니까? 제 지역 사무실은
2년 동안 비어 있었던 사무실을 정해진 입찰 절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입찰했을 뿐입니다. 장관, 그런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장관, 그런데 임대인 측이 부당하게 임대했다 해서 6명이 중징계를 먹고 지방으로 전출됐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임차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자세히 소명한 바 있었는데요. 그 징계를 받은 담당자들은 내부의 내규를 잘못 적용했기 됐습니다. 때문에 자, 징계를 받았다고 들었고요. 저희는 어떠한 특혜나 어떠한 외압도 없이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입주했을 그렇습니까? 뿐입니다. 네, 당시 교문위원이었죠. 그랬습니다. 피감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피감 기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임대인은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차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되자 단 한 차례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가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저는 그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그 관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저희에게 귀책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또 센터의 모르십니까? 입장이었습니다. 장관, 그러면은 귀책 사유가 없어도 현재 규정에 위반되는 상태가 불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계속 계실 겁니까? 아니요. 이미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떠한 외압이나 특혜나 단 한 푼의 임대료와 관련된 간단히 답해 주세요. 특혜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저희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지만 국민들이 보셨을 때 피감기간 안에 사무실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을 결정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징계를 받은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제가 좀 더 배려 깊이 또 사려 깊이 생각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유야 어떻든 그리고 그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이나 또 저의 기책 사유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 당시 입찰 과정에 개찰도 하기 전에 장관은 그 사무실로 이 개소식을 하겠다라고 SNS에 공지를 했습니다. 개찰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그 컴퓨터 이제 온비드 시스템으로 하는 그 입찰 과정은 개찰하기 전에는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그 사무실이 2년 동안이나 비어 있었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개찰을 30분 정도 앞두고 사무실 개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장관, 아이를 낳기도 전에 출산하기도 전에 아이 이름부터 먼저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2년 동안 비어 있었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입찰이 계속 18차례나 유찰됐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30분 정도 먼저 급한 마음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 사무실은 다른 후보자가 임차하고자 할 때 정치인의 사무실을 줄 수 없다고 거부해가지고 얻지 못한 사무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문위원인 우리 위원회 장관께서는 그 사무실을 당당하게 임차하고 그것도 개찰도 하기 전에 이미 사무실 개소하겠다고 공지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의원님이 그
그래. 자. 자, 우리 의원님들, 의원님들 뜻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계속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장관, 잠시 전 동료위원 질의 시 명문학교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덕수초등학교는 명문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명문학교 기준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통상적으로 명문학교다 하면 뭐 강남의 파락군이나 어떤 입시와 관련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저희 딸아이를 덕수초등학교에 보낸 것은 덕수 유치원이 공립유치원이었고 교육비도 저렴하고 또 교육 내용도 좋았기 때문에 그 유치원을 보냈던 거고, 제가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첫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잘 돌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 입학을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당시에 그 덕수초등학교가 명문학교였다거나 그런 식의 판단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문학교를 보내겠다고 하는 부모의 심정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수장이 명문이다 아니다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학교를 편가름하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제가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를 드린 바 있고요. 위장전입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명문학교다 아니다는 사회 통념상 그렇게 이야기되는 바는 있어도 제가 학교를 명문학교다 아니다 이런 기준으로 학교를 입학시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장관, 민주화 운동한다고 위장 전입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를 돌보려면 집 가까운 곳이 낫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고 드린 말씀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요. 제가 전입을 했던 그 주소가 대한성공회 성당에 있는 신부님의 사택이었습니다. 저희 딸아이의 유치원 친구가 그 신부님의 자제분이었고, 그래서 친구의 집에 전입을 했는데요. 그것이 신부님이 살고 계신 사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사실이고 위장 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명문학교면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고 아이를 좀 더 학교에 잘 적응시키고 키우고 싶었던 엄마의 심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좀 합시다. 장관.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고했는데 주말에 20여 차례 기자 간담회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실과 다르죠? 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르면은 실정법에 저촉되는 거 아십니까? 회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기재 오류가 있었고 그 부분은 선관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정정 신청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자, 들어가시고 법무부 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인지해서 수사해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죠. 그렇습니다. 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유은혜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상당 부분 노출됐는데 검찰에서는 수사할 의지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의지를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른 단계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문제가 된다면은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파적 편가름을 넘어서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행안부 장관님 좀 나오시죠. 장관님, 지난 9월 5일 날 소위 용산 참사에 대한 경찰청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장관님께서는 그 권고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아마 권고위 그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안은 주로 인권을 중시하는 측면, 그런 점에서 공권력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어떤 상식과 법 감정을 넘어서는 그런 과잉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당시 조사위가 발표한 세 사건에 있어서 그런 어떤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고 또 부적절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그런 어떤 지적이 주를 이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공감하십니까? 왜냐면 다른 무언가를 떠나서 공권력이라는 게 국민의 재산, 생명 이걸 보호해야 하고 또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희생자가 났고, 그 과정에서 또 격렬한 공권력과 국민과의 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인권 측면에서는 분명히 과잉 사용한 부분이 있고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사위가 지적한 것 중에서 민사상, 형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들은 또 사법 판단을 끝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위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그거 판단하는데 무슨 그렇게 고민이 많으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법 절차가 보니까 명료하게 된 부분도 있지만 사법부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영상 한번 보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시죠. 저 영상은 당시 그 한강로에서 이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 투척 장면입니다. 저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이런 새총까지 동원돼서 무차별적으로 이 경찰이 아닌 이런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테러를 자행한 것입니다. 저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관님, 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언론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 상황을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당시에 이 사건 직후에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당시 의원님들께서 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시고 그래서 판단을 질의하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니 어떻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분들이 자신의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시급한 진압을 판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결과적으로 경찰의 무리한 작전은 결국은 희생을 낳았습니다. 이 국민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예. 치안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러면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한 이런 폭력 행위가 자행돼도 진압 과정에 다소의 희생이 우려된 데서 방치해둬야 됩니까? 지극히 위험스럽습니다. 예, 아마 특히 경찰을 지휘해 보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권력, 특별히 제복 공무원, 그 중에서 또 경찰의 공권력 행사 자체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고 법적으로 어떤 그 역할이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위가 되었든 간에 결국 국민의 인권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이 결과적으로 작전에 실패이던 이런 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따르게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경찰관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진다고 하면 결국은 정부가 그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장관,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정부 책임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나머지는 정부는 결국은 무한 책임을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게 제 생각에선 위로하고 또 유무하는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찰의 법 집행이 잘못됐다라는 진상조사위의 판단, 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님 모두에 조심스럽지만 그분들의 판단 전체에 대해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지만 나머지 여러 가지 절차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취지입니다. 이 법과 법 집행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법이 있고 잘못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평화적인 집회 시위가 일상화된 것이 아니라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위를 진압하는데 과연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장관께서 한번 대안을 말씀해 보시죠. 예, 의원님 당시에 아마 그 책임을 경찰 지휘부가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떠나더라도 결국은 국민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다 마찬가지였고 다만 그 안타까운 죽음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진단은 하지 않고 단순히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과거 정부에 있었던 법 집행을 무력화하고 무효화하려는 이런 이 결정은 상당히 위험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마당에 거기서 아까 이야기한 법 집행 절차라든가 귀책의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가서 과연 따지는 게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어떤 시위조차도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 또 그 마찬가지로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것도 존중받아야 되고 앞으로 시위를 어떤 책임지는 분들도 그런 점에서는 엄격하게 국민들 앞에 자신들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게 결정이 이행된다면 기존의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서 판단된 법원의 모든 재판 결과는 무효화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제가 모두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의 권고 중에서 특히 인권에 관한 부분들은 앞으로 또 공권력 행사 방식이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은 고치겠고 또 그런 부분은 제도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하는 민사상, 형사상 여러 귀책에 대한 부분들은 법원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또 이미 절차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 법원의 판단 자체가 존중돼야 될 수가 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젊은 경찰관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자마자 이 용산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맞춘 청와대 코드를 맞춘 진상조사위의 결정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 제주 강정기지 그 반대 시위대에 대한 이 법원의 이의신청 포기와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아마 그건 제가 지시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른바 조금 양측의 어떤 그 입장 변화가 서로 다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어떤 공권력을 대신했던 경찰 측의 책임만 과도하게 물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이라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회에 책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말 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겠지만 앞으로 집회를 주최하는 측 또 이런 측도 이제는 이런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해 달라 또 그리고 그 공권력 집행자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도의
검토를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부, 정부가 나서서 정치적인 고려로 그냥 취하하라, 포기하라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의원님, 아마 그 갈등의 수준, 특히 제주 강정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의 폭은 사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감당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큰 갈등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일차적인 아마 단서로 최소한도 정부가 무조건 우리의 공권력 집행은 옳았다, 법대로 했다라고만 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그런 고민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기지를 반대하는 분들의 시위가 단순히 환경 파괴 또 이 생존권을 침해한다고만 시위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분들은 제주 강정기지를 해적기지라고 칭하면서 이 정부 정책을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인식이 다릅니까? 뭐 의원님도 현장을 잘 아시지만 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것은 자신들의 어떤 그 삶의 터전 자체를 지켜야 되겠다는 분명히 그 원주민들의 그런 절박감 요구가 가장 우선이 아니었나.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저런 다른 뭐 정치적 주장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설득을 했더라면 많은 오해와 마찰을 줄일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조금 정부가 강행한 데 대한 분명히 강한 반대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은 치안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입니다. 이런 잘못된 결정들이 또 과도한 결정들이 집행돼서 더 이상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저는 뭐 경찰이 이렇게 조롱받거나 혹은 경찰이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아시겠지만 경찰조차도 위임은 누구에게 지휘를 받든 간에 위임은 결국 국민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위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어떤 공권력 행사도 자제되고 또 절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경찰의 직무 집행에도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경찰이 일방적으로 마치 무슨 인권을 이렇게 짓밟았다라는 어떤 이런 그런 어떤 인상이나 혹은 경찰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으로서도 가능한 그런 오해가 없고 국민과의 거리가 좁혀질 수 있도록 최선에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 주시죠. 장관님, 그 자료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국정 홍보 댓글 지시 공문입니다. 국정홍보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공문입니다. 전 공무원들 상대로 정부 정책을 홍보하라는 댓글 작업을 지시한 공문입니다. 여기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비판 보도를 했고 당시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청와대 대변인의 당시 그 판단 그리고 발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적절하게 논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다는 것이 법에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댓글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키면요? 시킨 자는요? 글쎄 시킨다고 해서 어떤 그 지금 뭐 조직적인 댓글에 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 댓글의 어떤 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의 뭐 허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문제되지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제가 시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댓글 작업을 시켰다고 그 4년 후 경찰청장이 경찰 직무와 관련해서 이 허위 사실에 적극 대응하는 댓글을 게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직권남용으로 그 부하 직원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경우하고는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경찰이라든가 어떤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의 어떤 정치 개입의 문제인 거지 댓글을 단 그 자체가 무슨 뭐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조직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정부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렇게 했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은 정치적 편향성이 없이 직무와 관련해서 이 사실관계를 게재하라 이런 부분 가지고는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사실관계를 가지고 뭐 댓글을 달라 그런 경우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해서는 안 될 그런 정부기관에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더군다나 정부 예산까지 써가면서 했다면 그게 문제된다 그렇게. 그런데 당시 2006년도 지시 공문에도 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에게 전부 다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더 강합니까? 경찰청장의 부하 지시가 더 강합니까? 지금 아까 그 자료 화면에 떠오른 건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밖에. 드린 말씀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또 편가르기라고 봅니다. 왜? 정권을 빼앗긴 전 정권에 도움이 된 댓글은 악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댓글은 선이라는 이분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난 정부에서의 댓글과 관련된 수사는 검찰에서 어떤 수사에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과연 적정한 수사였냐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마구제비로 댓글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여기 다 불러다가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되고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발상은 위험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동감입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조직적인 댓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문제되고 있듯이 가짜 뉴스가 확산되거나 아니면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2006년도에 댓글 지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2006년도 사안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그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를 장관님 공문 아까 띄웠는데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군사기밀 누설로 피소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니 군사기밀 누설로 고발을 당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고소고발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소고발 그 한 건만 당한 건지 또 다른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군사기밀 누설로 고발을 당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의 신창현 의원은 국정에 혼란을 초래한 그린벨트 해제 정보 누설로 이렇게 피소가 됐습니다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20일이 지나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반면 우리 야당의 심재철 의원은 고발된 지 4일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정보가 더 중요한 정보입니까?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비를 쓴 카드 결제 내용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그 두 사건의 어떤 그 압수수색 어떤 시간적인 차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문제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건의 성격이라는 게 케이스마다 다 다르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신창현 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압수수색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어떤 그 사실관계였다고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더 중요한 무게중심 그쪽으로 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압수수색은 다 진행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재철 의원님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중에 그런 업무 추진비의 그 사용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 예상이 됐고 또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신속한 그런 절차,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압수수색의 목적이 뭡니까? 증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게 압수수색의 목적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산에서 다운된 것은 자료를 받지 않아도 이미 다 전산상으로 확보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다는 이런 강수를 두는 검찰의 이런 모습이 과연 공정하고 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고발인과 피고발인 간에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심재철 의원님의 개인 PC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고 아시다시피 보좌진에 대한 방과 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장관님,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네네.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법의 개정까지도 수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6월 1일 날 합의한 합의문에 입각해서 관련된 그 법령들을 법조화 조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곧 완성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 8월 달까지 청와대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제출이 됐습니까? 청와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 사개 국회에 측에 제출하겠다. 제출할 예정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합의문의 핵심. 핵심은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다만 그 경제범죄라든가 뭐 부패범죄라든가 일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어떤 국민적인 여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1차 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경찰의 1차 수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장관님은 평소 신념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선거 당시에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국정과제, 이 정부의 국정과제와 또 이후 대통령의 말씀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이 충실한 개혁안이 나왔습니까? 저는 그런 그 합의문 6월 1일자의 합의문에 충실한 그 안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사와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이것이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는 있지만 어떤 제도든지 간에 현실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경찰의 1차 수사권은 완벽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검찰은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경찰과 함께 1차 수사가 허용되어 있을 뿐입니다. 검찰에서 굳이 수사를 하겠다면 수사를 하는 검사와 공소를 제기하는 공소관을 완전히 분리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검찰 조직의 전체 조직 개편과 관련된 문제이고 지금 의원님의 그런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손대기에는 좀 쉽지 않은 문제. 당장 법 개정 없이도 법무부에서 내규라도 얼마든지 수사하는 검사와 공소를 지키는 공소관을 분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사실 그 분리라는 것은 수사 검사의 그 공소 제기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분리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검찰 조직 내에서 검토해 보라고 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형법이 기소와 수사와 재판을 분리해서 다른 기관에 맡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 기관에서 뭐 수사와 재판을 같이 한다든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한다든가 했을 때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결국 기소라든가 재판에 어떤 강박감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분리하는 거죠. 그것이 기본 이념인데 이념에 충실하지 않고 지금 개정안은
그저 이 서로 구색 맞추기 짜집기에 불과하다라는 학계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합의안은 조정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경찰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를 향해서 몇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두 기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두 기관을 모두 만족시키는 합의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한 것은 기본 정신에 충실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만들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가지고 있는 신념, 또 이 우리 근대 형사법의 기본 이념에 충실한 안을 지금이라도 만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합의안의 내용에 맞는 법령의 개편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 토대로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에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은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검찰의 발목이 잡혔습니까? 발목이 잡힐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추구해왔던 이 형법의 근대 형사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경찰도 검찰도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무리한 수사가 없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그런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따지면은 영원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도를 만든 것은 사람입니다. 네. 또한 이런 제도가 선진제국에서 이 권한을 분산시켜놓은 취지가 어디 있는지 깊이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사실 경찰의 고위직을 지내셨기 때문에 경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실 걸로 생각합니다만 이 수사권 조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리님께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할 테니까 들어가시죠. 어지간하면 총님 안 모실려 했는데요. 우리 유은혜 후보 장관 제청을 할 때 검증 자료를 보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우리 총리님께서 보실 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뭐 누구나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장점도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께서 교육위원회 6년간 일하면서 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균형 있는 판단을 가질 기회를 이렇게 그런 갖게 되셨을 거다라는 점을 높게 샀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께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비문이 많다고 했는데 장관님들 중에 친문이 아닌 분들이 누구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 김현미 장관, 저 또한 비문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부겸 장관도 친문으로 분류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장관님들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 법무장관도 그런 뭐 친이냐 아니냐와는 무관한 분이고요. 네. 총님 들으셨을 테니까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후 70여 년 만에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명암도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우리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는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고 계승할 역사는 승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적폐청산을 찬성합니다. 중단 없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적폐청산은 신념을 달리하는 당대 진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고용참사, 자영업 몰락, 집값 급등 등 인생은 파탄 지경에 처했는데 정부 여당은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하십니까? 이 정부는 혹독한 세금과 무역이 보안보다 무섭다는 고사를 한 번쯤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로 권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부패한 권력은 망한다는 경고를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